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침선과 여인의 마지막 바느질. 작은 산골 마을, 구불구불한 돌담길 끝에 상천댁의 집이 있었다. 낡은 초가지붕 아래 작은 방 한 칸, 그곳이 바느질을 맡아 해주는 침선가였고 상천댁이 평생을 보낸 곳이었다. 20살부터 70이 넘도록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바느질로 시작해서 바느질로 끝났다. 새벽녘 첫닭 울음소리와 함께 일어나 바늘에 실을 꿰고 저녁별이 뜰 때까지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다. 상천댁의 손은 마법 같았다. 거친 삼배도 그녀 손을 거치면 부드러워졌고 빛바랜 천도 새 것처럼 되살아났다. 상천댁의 손을 거치면 옷이 달라진다는 말이 마을을 넘어 읍내까지 퍼졌다. 같은 천으로 만들어도 더 따뜻하고 같은 모양으로 지어도 더 예뻤다. 그건 그녀가 바느질할 때마다 마음을 함께 꿰매 넣었기 때문이었다. 봄이면 아이들에게 옷을 지어주고 여름이면 농부들의 해진 옷을 기워주었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 겨울을 대비해 두툼한 옷을 만들고 겨울이면 혼례를 앞둔 처녀들의 혼수를 준비해 주었다. 가난한 집 아이에게는 헌 옷을 말끔히 고쳐주고 혼례를 앞둔 처녀에게는 밤을 새워 치마를 지어주었다. 돈을 못 내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주세요 하고 웃어넘겼지만 끝내 다시 오지 않았다. 하지만 상천댁은 개의치 않았다. 이 손으로 누군가의 추위를 막아줄 수 있으면 됐어. 그녀에게 바느질은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연결고리였고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었다. 상천댁은 찾아오는 사람들의 사연을 자기 일처럼 들어주었다. 세월이 흘러 마을도 많이 달라졌다. 젊은이들은 하나둘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도회지로 떠났고 그러자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골목은 점점 조용해졌다. 상천댁을 찾는 사람도 예전만 못했다. 그래도 상천댁은 꾸준히 바느질을 계속했다. 관절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져도 바늘을 놓지 않았다. 요즘 애들은 이런 투박한 옷 안 입으려 하지만 우리 같은 늙은이들에겐 이만한 게 없어. 김씨 노인이 상천댁이 만든 누비옷을 입고 와서 고마워할 때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80을 넘긴 상천댁에게도 여전히 바느질 주문이 들어왔다. 대부분은 오래된 옷을 수선하거나 특별한 날을 위해 만드는 옷이었다. 어느 날 마을의 마지막으로 남은 처녀 소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소희는 상천댁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본 아이였다. 상천댁은 곧바로 마음먹었다. 그 아이의 홀례복만큼은 자신이 직접 지어주겠다고. 이 할멈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구나. 그때부터 상천댁은 그동안 모아둔 고급 비단과 명주를 꺼내 조심스럽게 재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아무리 숙련된 손도 무력했다. 바늘귀가 흐릿하게 보이고 손가락 끝이 자꾸 떨렸다. 실을 꿰는 것조차 예전같이 쉽지 않았다. 1시간이면 끝낼 수 있던 일이 온종일 걸리기도 했다.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상천댁은 호롱불을 더 가까이 당겨가며 바느질을 계속했다. 평소보다 몇 배나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더 정성을 들일 수 있었다. 한 땀 한 땀 소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았다. 밤이 깊어도 상천댁은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다. 가끔 이웃들이 걱정되어 찾아와도
괜찮다며 순사리를 쳤다. 소희의 혼례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소희의 혼례복은 상천댁이 평생 만든 옷 중 가장 아름다웠다. 은은한 분홍빛 저고리에는 섬세한 매화 자수가 놓여 있었고 연보랏빛 치마에는 구름 무늬가 하늘거렸다. 고름 하나, 동정 하나까지 완벽했다. 평생의 기술과 정성이 모두 담긴 작품이었다. 혼례복을 완성한 날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상천댁은 마지막 시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다. 정말 예쁘다. 내 평생 중에 제일 곱구나. 그날 밤 상천댁은 평소처럼 바느질 바구니 옆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실 한 가닥이 감겨 있었고 그 실이 미풍에 살랑거렸다.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천천히 사라져가고 있었다. 상천댁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 남을 위해 살았고 그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바늘과 실로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소희가 혼례복을 받으러 왔을 때 상천댁은 바느질 바구니를 베고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실 한 올이 감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상천댁을 정성껏 배웅했다. 그녀가 만든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상천댁이 살아생전 원했던 대로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영면에 들 수 있었다. 소희의 혼례날, 상천댁이 만든 마지막 작품이 공개되었다. 그 옷은 햇살처럼 환하고 따뜻했다. 혼례복을 입은 소희는 한 폭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작품 같았다. 옷을 입으니까 할머니가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져요. 소희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상천댁의 마음이 그 옷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특별한 전통을 만들었다. 호롱불을 켤 때마다 실 한 가닥을 곁에 놓는 것이었다. 소희는 상천댁에게서 물려받은 바느질 도구들을 소중히 간직했다. 그리고 가끔 간단한 바느질을 배우며 상천댁의 정신을 이어가려 노력했다. 비록 상천댁만큼 능숙하지는 못했지만 정성만큼은 뒤지지 않으려 했다. 노을이 질 무렵이면 침성가 창가에 바느질하는 듯한 불빛이 깜빡이곤 했다. 상천댁의 정신이 살아있어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바느질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며 말한다. 상천댁 할매가 아직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 서로를 돌보고 아끼는 마음, 물질보다는 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상천댁이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다. 3년 만에 만난 남편의 정체. 충청도 보은 땅, 속리산 깊은 산속에 화적대가 무리를 이루어 살고 있었다. 문장대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은 지형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죄를 짓고 도망오거나 생활고로 인해 모여드는 무리가 화적대를 이루어 그 기세가 만만치 않았다. 어쩌다가 천민의 자식으로 태어났단 말이냐. 에라,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산으로 들어가 도적질이라도 하자. 출생신분을 비관하고 화적이 되는 자들도 있었다. 관아에선 화적대를 잡으려고 많은 광군을 동원했지만 산채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자, 한 잔 따라봐라.
화적대의 두목은 덩치 크고 힘센 사내였다. 거처하는 움막은 허름해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온갖 화려한 장식품으로 치장되어 있어 왕의 침실을 방불케 했다. 예쁘게 단장한 젊은 여인이 술시중을 들고 옆에선 한 여인이 검은고를 듣고 있었다. 근처 마을에서 눈에 띄는 여인네가 보이면 화적들의 표적이 되었다. 그렇게 잡혀온 여인들은 화적들의 아내가 되거나 누리객감으로 살아가야 했다. 두목의 시중을 드는 여인은 산채로 끌려온 지 어언 3년이나 지났다. 미모가 빼어나 끌려오자마자 두목의 눈에 들어 두목의 여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장군, 돌아왔습니다. 한 사내가 들어와 두목 앞에 머리를 숙였다. 화적 두목이라는 꼬리표보다는 품위 있는 호칭이 좋았던지 화적 두목은 장군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했다. 그래, 갔던 일은 잘 되었느냐? 괴산고을에서 제법 짭짤했죠. 그리고 화적 노릇하겠다는 친구와 반반한 여인네 둘도 데려왔습니다. 잡혀온 여자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아직 앳된 처녀와 신혼티가 물씬 나는 젊은 새댁이었다.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네. 두목 시중을 들던 여인은 지난 날이 생각나는 듯했다. 3년 전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괴산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정체 모를 괴한에게 잡혀온 곳이 바로 이 화적수굴이었다. 남편을 그리며 얼마나 많은 날을 눈물로 보냈던가. 3년이란 세월 동안 눈물도 마르고 이제 남편의 얼굴도 가물가물했다. 그때 한 사내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 순간 여자는 너무 놀라 손에 든 주전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키 크고 준수한 외모의 그 사내는 바로 꿈에도 그리던 남편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보더니 바로 모르는 척 표정을 바꾸는 게 아닌가. 여자들은 알아서 처리하고 이 친구는 쓸만한지 한번 가르쳐봐. 안 되면 그냥 종으로 부려먹어. 그러자 도적들이 그들을 다시 데리고 나갔다. 자, 다시 한번 놀아보자. 두목의 방에는 다시 풍악이 울리고 술잔이 채워졌다. 그날 밤 여자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서방님이 화적이 되다니. 날 보고도 모른 척했어. 부부인 걸 알면 위험해서겠지? 어쩌면 내가 두목의 여자가 된 걸 보고 실망했는지도 몰라. 사내도 막사 귀퉁이에 누웠으나 아내의 모습을 보고는 만감이 교차했다. 드디어 찾았어. 살아있었어. 3년 전 사내는 농사일을 팽개치고 갑자기 사라진 아내의 행방을 찾아다녔다. 어쩌면 화적에게 잡혀갔는지도 모르겠네. 화적이요? 그려. 아랫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요. 사내는 무관이 되어 아내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마침내 관아에 나졸 신분이 되었다. 속리산 깊숙이 자리 잡아 산채가 어디인지도 모른다는 화적물이 그곳에 아내가 혹시 잡혀갔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내는 마침내 화적들의 은신처를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나리, 제가 산채를 찾아내 보겠습니다. 자네가?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할 텐데. 사내는 변복을 하고 화적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속리산 고갯길에 올라갔다가 마침내 노략질을 하고 돌아오는 무리를 만나
화적이 되려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산채까지 오게 된 것이다. 정체를 숨기고 사내는 산채에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다. 저 친구 어때? 맷집도 좋고 쓸만하겠던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다. 이젠 무리로 인정을 했는지 사내에게 말과 칼도 내어주고 도적질을 나갈 때 데리고 나가기도 했다. 사내는 그동안 산채의 위치와 길을 익혀두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채가 들썩였다. 자, 오늘은 사냥감이 묵직하다. 모두 단단히 준비하도록. 그러더니 두목이 손수 수십 명의 무리를 이끌고 산채를 나섰다. 사내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였다. 나요, 따라 나서시오. 사내는 두목의 움막에서 아내를 불러내서 말에 태웠다. 그리고 쏜살같이 산에서 내려가 관하로 질주했다. 그날 저녁 산채로 돌아온 화적들은 매복해 있던 관군에 의해 소탕되었고 살아남은 두목과 무리는 잡혀서 관하로 압송되었다. 잡혀있던 여자들과 종으로 일하던 사내들은 모두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다. 사내는 화적들을 소탕한 공으로 많은 보상을 받았다. 그리고 나졸직을 그만두고 3년 만에 다시 만난 아내와 논밭을 일구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강가에서 만난 젊은 화가. 안동 땅에 김서진이란 젊은이가 살았다. 지방 양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서진은 형과는 달리 글 공부보다는 그림 그리는 데 관심이 많았다. 과거에 급제해서 입신양명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잡기에나 마음을 쓰다니 언제 정신을 차리겠느냐. 아버지는 서진을 이해하지 못하고 야단치며 집안 망신시킨다며 무시하기 일쑤였다. 화가라는 직업은 당시엔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의 따가운 질책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고 작품을 완성할 때마다 큰 기쁨을 느꼈다. 어느 날 그는 낙동강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자연의 울림을 느끼며 강가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내곤 했다. 그때 한 여인이 지나가며 그의 그림에 관심을 보였다. 정말 멋진 작품이네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서 부끄럽군요. 아니에요. 이렇게 화법이 뛰어난 작품은 보기 드물죠. 여인은 그림에 대한 조예가 깊은 듯 그림을 보며 거듭 칭찬을 했다. 여기 자주 오시나요? 이곳에 와서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녀는 박진사집 셋째 딸 다영이었다. 바람이라도 쏘일 요량으로 계집종을 데리고 나왔다가 서진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그 후로 서진과 다영은 만남을 이어갔고 그렇게 두 사람은 그림이라는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서로 사모하게 되었다. 하지만 입단속을 시킨 계집종이 주변에 입방정을 떤 게 문제였다. 아가씨하고 어딜 그렇게 나다니냐? 그림 구경하러 가는 거구먼요? 다영이 그림 그리는 환쟁이하고 만난다는 소문이 식솔들 사이에 퍼지자 박진사 부인이 딸을 불렀다. 다영아, 너 요즘 순실이 데리고 어딜 나다니는 거냐? 아버지 아시면 어쩌려고? 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고 며칠 후 마침내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다영이 너 환쟁이를 만나고 다닌다는 게 사실이냐? 집안 망신도 분수가 있지. 박진사는 다영의 외출을 금지하고
머슴을 시켜 문 앞을 지키게 했다. 영감, 어떤 젊은인지 알아보셨어요? 알아봤지. 양반집 자제이긴 하지만 그따위 그림이나 그려서 뭐해 먹겠느냔 말이오. 한편 며칠이 지나도 다영이 보이지 않자 서진은 걱정이 되었다. 다영 낭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참다 못해 서진은 박진사집 근처를 서성거렸다. 계집종 순실은 자기가 입방정을 떤 바람에 다영이 집안에 갇히게 되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렇다고 서진을 찾아가 그 사실을 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문 밖을 내다보던 순실은 멀리서 서성이는 서진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한 걸음에 다영이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살며시 귀옛말로 속삭였다. 아가씨, 그분이 여기 오셨어요. 그러자 다영은 아무 말 없이 몇 자 적더니 순실에게 내밀었다. 이걸 그분께 전해주거라. 그렇게 순실을 통해 전해받은 다영이의 서신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도련님, 우리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선 취재시험을 통해 도화서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편지를 받은 서진은 주변의 편견과 다영과의 사랑을 위해 실기시험 준비에 매진했고 마침내 도화서에 들어가게 되었다. 당장 화원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서진의 실력이면 화원이 되는 건 따놓은 당상이었다. 서진은 제일 먼저 다영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마침내 강가에서 다시 만난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도련님은 꼭 해낼 줄 알았어요. 고맙소. 낭자 덕분에 합격하게 되었소. 두 사람은 양가의 허락을 받아 마침내 부부가 되었다. 서진은 화원이 되어 화가로서 세상에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훌륭한 그림을 많이 그렸다. 특히 젊은 나이에 임금의 추상을 그리는 어용 화가로 뽑혀 임금의 어진을 직접 그리기도 했다. 하지만 서진이 가장 아끼는 그림은 남들에겐 보이지 않고 두 사람만 꺼내보는 아내의 추상화였다. 낭자, 장원급제는 내가 할 것이요. 뱃길을 따라 유뱃길에 오른 3명의 대신들은 작은 섬이 눈앞에 보이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고개를 푹 숙였다. 언제 다시 돌아가게 될지 막막하구려. 견뎌봅시다. 주군이 바뀌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겠소? 그런 말을 주고받으며 고흥현 우천리 외딴 섬으로 가는 신하들은 폭정을 일삼는 임금에게 직언을 하다가 노여움을 사서 유배를 가게 된 대신들이었다. 현감은 한양에서 대신들이 외딴 섬으로 귀양을 오자 직접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온갖 편의를 봐주었다. 나중에라도 다시 조정에 올라가게 되면 잘 봐달라는 의미였다. 세 사람은 외딴 섬에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엔 한양의 가족 생각에 외로움도 많았으나 시간이 지나며 자연 풍광을 벗삼아 섬 생활에 익숙하게 되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오랜 시간이 지나 도착하는 가족들의 안부 서신을 통해서 접할 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한 사람이 급히 찾아왔다. 풀리셨습니다. 풀렸어요. 뭐가 풀렸다는 건가? 영문을 모르는 대신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묻자 그 사람이 말했다. 새 임금께서 들어서시자마자 귀양살이를 풀라는 어명이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차근차근 설명하자 그제야 그들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고 임금이 계신 한양을 향해 꿇어 엎드려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제 섬을 떠나야겠구려. 새 임금을 모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아오. 하지만 감정이 사그라들자 그들은 좀 전에 그 감격과 기쁨에 가득 찼던 표정과는 달리 벼랑간 침통한 빛을 띠었다. 나는 이 섬에 정이 들었소이다. 그들 중 한 사람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고 있는 바다 쪽으로 눈길을 돌린 채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렇소. 이 조용한 섬에서 한가로이 살아가고 싶소이다.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자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다른 한 사람도 입을 열어 자기의 소신을 밝혔다. 나도 이 섬을 떠나고 싶지 않소이다. 어지러운 세상에 사느니 이대로 눌러 살고 싶소. 그렇게 마음을 먹은 세 사람은 의형제를 맺고 가족들을 불러 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에겐 아들이 있었고 한 사람은 딸을 두었다. 자식들의 혼인을 앞두고 세 사람은 고민에 빠졌다. 누구와 혼인을 시킨단 말이오? 글쎄 말이오. 딸의 아버지는 딸을 불러 의견을 물었다. 아버님께서 정해주시면 저는 어느 분이든지 상관하지 않겠어요. 과거를 앞두고 두 아들, 박도령과 김도령은 낭자를 사이에 두고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기에 이르렀다.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이 세연낭자를 아내로 맞도록 하자. 좋아, 그렇게 하세. 두 사람은 낭자를 찾아가 뜻을 전했다. 장원급제하고 돌아와 낭자를 내 아내로 맡겠소. 박도령은 단호히 자기의 소신을 밝혔다. 장원급제는 내가 할 것이오 낭자. 김도령도 만만치 않았다. 마침내 박도령과 김도령은 과거길에 올랐다.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 한양까지 올라가는 길은 멀고도 멀었다. 가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면서도 세연낭자를 사이에 두고 팽팽한 긴장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양에 도착한 도령들은 과거를 치르게 되었다. 그런데 합격자 명단에 김도령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축하하네. 난 먼저 가야겠네. 임금 앞에서 전시를 치러야 하는 박도령을 두고 김도령은 그곳을 떠났다. 박도령은 마침내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다. 박도령이 금이 환양에서 돌아오자 섬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축하해요, 도련님. 고맙소, 낭자. 박도령과 세연낭자의 혼인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김도령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김도령이 보이지 않네요. 그때 올라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네. 자네하고 같이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박도령은 마음이 착잡했다. 세령으로 인해 경쟁은 했지만 섬에 내려와 살면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낸 사이 아닌가. 내 생각만 했지 친구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구나. 박도령은 세령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다. 낭자, 우리 세 사람은 섬으로 내려와 살면서 가족 같은 사이요. 김도령을 찾을 때까지 우리 혼인을 미루도록 합시다.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박도령은 관리로 등용되어 다시 한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틈틈이 예전 김도령이 살던 한양 북촌을 찾아가 행방을 수소문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김도령이 이대감집에 숙사로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박도령은 이대감집을 찾아가서 김도령을 만났다. 자네 여긴 어떻게 알았나?
다 아는 수가 있지. 그나저나 큰일을 해야 할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건가? 면목이 없어 내려갈 수가 있어야지. 자네 혼인도 방해하는 것 같고. 그때 누군가 하녀에게 다과상을 들려서 찾아왔다. 이거라도 드시면서 말씀 나누시죠. 그리고는 불이 나게 돌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누군가? 선홍낭자라고. 이댁 따님이네. 아, 그래? 자네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겠네. 오해하지 말게. 예전부터 알던 사이라서. 김도령은 멋쩍게 얼굴을 붉혔다. 내년에 나라에서 별시가 시행된다고 들었네. 숙사일을 하면서 어떻게 준비하겠나. 나하고 같이 지내세. 박도령은 김도령을 자기 숙소로 데리고 가서 과거 준비를 도왔다. 이듬해 마침내 김도령은 과거에 급제했다. 비록 장원을 하지는 못했지만 박도령과 같이 중앙관청에 관직을 얻었다. 박도령은 섬에서 기다리는 세연낭자와 혼인을 하고 한양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김도령도 이대감의 딸 선홍낭자와 가약을 맺고 박도령과 이웃해 살게 되었다. 섬에 사는 아버지들은 한양의 자식들에게서 지난날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자식들 대엔 나라의 태평성대가 이어지기를 기원했다. 어느 날 사라진 아내. 무안군 대사리 바닷가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은 고기를 잡고 아내는 나무를 캐며 궁색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들 내외는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다. 그런데 시샘이라도 하듯 남편이 원인 모를 병이 들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병세가 깊어만 가는 것이었다. 괜찮소. 좀 쉬면 괜찮을 거요. 없는 살림에 약값이라도 들까봐 하루 이틀 참고 견디다 보니 남편은 결국 자리에 들어 눕고야 말았다. 밤새 신음하는 남편을 간호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아내는 날이 밝자마자 의원을 불러왔다. 무슨 병인가요?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이대로 두면 위험하겠소. 아내는 소중히 간직해온 가락지도 팔고 온갖 품앗이를 해가며 남편 약을 지어 먹였지만 아무런 차도도 없이 병이 점점 깊어갈 뿐이었다. 남편의 신음이 깊어가면 갈수록 아내의 가슴도 그만큼 더 타들어갔다. 아무래도 약으로는 고치기 힘들 것 같소이다. 의원이 마침내 고개를 내저었다. 하지만 아내는 그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아내는 백악산에 기거하는 고승을 찾아갔다. 스님, 제 남편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자 고승은 눈을 감고 무언가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병을 고칠 방도가 한 가지 있기는 하오만. 그게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스님. 그러자 고승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 앞에 보이는 작은 섬에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하는 신비한 약초가 있다고 들었소. 하지만 약초를 구하러 섬에 들어간 사람은 저주를 받아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오. 남편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여 알려는 주지만 너무 위험한 일이오. 제 남편의 병을 낫게 하는 일이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내는 고승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비장한 각오로 돌아갔다.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고승은 여자가 돌아간 다음
괜한 얘기를 하지 않았나 후회를 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섬으로 떠날 채비를 하며 병든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저 앞에 보이는 섬에 당신 병을 낫게 할 약초가 있대요. 다녀올 때까지 기운 내세요. 당신 혼자 어떻게 간단 말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렇게 아내는 병든 남편을 남겨두고 작은 고깃배를 저어 섬에 닿았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약초를 찾는단 말인가. 아내는 온종일 섬을 돌아다니며 그 신비한 약초를 찾아 헤맸다. 풀에 베이고 가시에 찔려 손발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다. 얼마나 찾아다녔을까. 바위 틈에 처음 보는 약초가 돋아 있었다. 이거 아닐까? 가까이 가니 알 수 없는 기운이 약초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그런데 약초를 캐려고 손을 뻗는 순간 갑자기 우레 같은 뇌성이 울리더니 아내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한편 밤이 깊어도 돌아오지 않는 아내를 기다리던 남편은 병세가 점점 깊어져 갔다. 옆에 간호하던 아내도 없이 병마와 씨름하던 남편은 아내를 애타게 기다리다 외롭게 눈을 감고야 말았다. 쓰러진 아내가 정신을 차린 건 날이 밝은 뒤였다. 눈앞에 약초가 보였다. 얼른 캐서 가져가려고 손을 뻗는 순간 아내는 깜짝 놀랐다. 손이 없었다. 아니, 다리도 없었다. 자세히 보니 자기 몸이 구렁이로 변해 있는 게 아닌가. 아내는 저주를 받는다는 고승의 말을 떠올렸다. 서방님만 고칠 수 있다면 난 아무래도 좋아.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약초를 입에 물고 바다를 헤엄쳐 건넜다. 저게 뭐지? 구렁이다. 입에 뭘 물고 저 집으로 들어간다. 바닷가에 나와 있던 마을 사람들이 입에 약초를 물고 가는 커다란 구렁이를 발견하고는 소리쳤다. 약초를 물고 집에 도착한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을 발견하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 집으로 오는 발소리를 듣자 구렁이는 약초를 그곳에 남겨놓고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구렁이가 떠난 자리에서 숨진 남편을 발견하고는 양지 바른 언덕에 묘를 만들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여자는 어디로 간 거지? 그때 백학산 고승이 찾아왔다. 간밤에 섬에서 들리던 뇌성이 마음에 걸려 찾아온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 얘기를 전해 들은 고승이 약초에 얽힌 사연을 들려주자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 찾아온 구렁이가 아내가 변한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섬 어딘가에서 언덕에 있는 남편의 무덤을 바라보며 눈물 짓고 있을 거로 생각했다. 바뀐 신부, 알고 보니 복덩이. 신부자는 근동에 소문난 만석군 부자였다. 마을에 들어서려면 그 집 땅을 밟지 않고는 들어설 수가 없을 정도였다. 신부자는 부인과의 사이에서 위로 3딸을 낳고는 마침내 귀한 아들을 낳았다. 막둥이 아들이 12살이 될 무렵 신부자는 어린 아들을 이웃마을 이진사의 외동딸과 혼인을 시켰다. 신랑이 아직 어리구먼? 사내구실이나 제대로 할런가 몰라? 혼례식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들렸지만 무사히 혼례를 치르고 마침내 신부가 시댁으로 들어오는 날이 되었다. 그런데 꽃가마를 타고 신부자 집에 도착한 신부가 가마에서 내리자
신부자와 식솔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신부가 왜 이리 자그마한 거냐? 18살이라고 들었는데. 그때 신부를 본 신랑이 소리를 쳤다. 내 색시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다른 여자예요. 그러더니 목 놓아 울어대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오던 길로 돌아가 보자. 장이 열려 한창 사람들로 북새통인 한 주막에 혼인 행렬이 머물고 있었다. 일행과 교자를 맨 가마꾼들이 유기를 하려고 멈춘 것이다. 그런데 형편이 그리 넉넉지 못한 집안인 듯 가마의 장식이나 행렬의 규모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런데 조금 있자니 따르는 일행이 많고 화려한 꽃장식을 한 혼인행렬이 주막에 들어섰다. 짐꾼과 몸종까지 따라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주막에 들이닥치자 모두 그 행렬에 눈길을 보냈다. 어느 때 군사지? 덕천고을 신부자 댁이라네? 하필이면 같은 날에 혼인행렬이 겹쳐 가마 2채가 주막 앞마당에 놓이게 된 것이다. 유기를 하고 나니 밖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여기저기서 떠드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다. 신부는 식혀놓은 국밥을 한술 뜨고는 재빨리 가마에 올라탔다. 밖은 어둠이 더 짙게 들이오고 있었다. 신부들은 그렇게 가마에 올라 밖을 내다보지도 못한 채 신행길에 오른 것이다. 주막에서 길이 갈린 혼인행렬은 그렇게 각각 나뉘어 길을 떠났다. 신부의 모습을 자세히 보던 하인이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다. 신부가 바뀐 것 같습니다요. 신행에 동행했던 하인이 소리쳤다. 신부가 바뀌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오던 길에 장터 주막에서. 하인은 혼잡한 장터 주막에서 있었던 일을 신부자에게 자세히 고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서둘러 가서 신부를 당장 바꿔오너라. 어서! 신부자가 불호령을 내리자 하인들은 급히 바뀐 신부를 가마에 태우고 주막으로 달려갔다. 한편 바뀐 가마를 타고 간 이진사의 외동딸은 허름한 초가집에서 가마를 내렸다. 여기가 어디지?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그런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는 이진사의 외동딸 앞에 이목구비가 번듯하고 듬직하게 생긴 사내가 다가오는 게 아닌가. 오느라 고생 많았소. 당신처럼 고운 여자를 내 아내로 맞다니 마치 꿈만 같소. 그는 평생 글공부만 하고 살아온 26살 노총각이었다. 노모의 성화에 못 이겨 가난한 집 딸을 신부로 들이기로 했지만 신부집이 워낙 가난한 탓에 초례를 치르지 못하고 곧장 신부를 데려오기 때문에 신부 얼굴을 보는 게 처음이었다. 그런데 신부 눈에도 그 사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다. 12살 먹은 철부지 신랑하고 사느니 이 사람이 훨씬 나을 것 같아. 가난하긴 하지만 친정이 먹고 살만하니까 걱정 없어. 이진사의 외동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신랑이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소. 들어가시지요. 신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신랑을 따라 들어갔다. 신방은 초라하지만 아늑하고 정갈하게 꾸며 있었다. 그리고 막 설레는 하룻밤을 보내려 할 무렵이었다. 여기가 박선비 집이요? 신부가 바뀌었어. 살인문 앞에서 외치는 소리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박선비가 부랴부랴 옷을 여미고 나가보니
사내들이 가마를 끌고 와 있었다. 신부가 바뀌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주막에 머무는 동안에 가마를 바꿔 탄 모양이요. 그러더니 방 안을 향해 소리쳤다. 아씨, 저희와 함께 가시죠. 하지만 안에선 아무 기척이 없었다. 모셔가지 못하면 저희 목이 달아납니다요. 그렇게 수차례 간청을 하자 마침내 방문이 열리더니 이진사의 외동딸이 나왔다. 그리고 손에 든 종이 쪽지를 하인에게 건네주었다. 자, 이걸 신부자 댁에 전해드리면 아무 탈 없을 것이요. 그리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할 수 없이 일행은 다시 가마를 돌려 신부자 집으로 돌아갔다. 신부가 오지 않겠다고 해서 그대로 돌아왔단 말이냐? 신부자는 하인이 건넨 쪽지를 읽어보고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거기엔 이것도 다 정해진 운명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나? 일단 밤이 깊었으니 바뀐 신부는 하룻밤 재워서 내일 일찍 돌려보내도록 해라. 그렇게 지시하고 신부자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런데 그날 밤 신부자의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 이러는 것이었다.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리려고 하다니 참으로 어리석구나. 바뀐 신부는 지금은 그렇게 보여도 장차 집안을 크게 일으킬 복덩이니라. 잠에서 깨어난 신부자의 머릿속에 꿈에서 나타난 노인의 말이 맴돌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과 부인도 그날 밤에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게 아닌가. 이건 보통 꿈이 아니다. 하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는 바뀐 신부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다. 한편 외동딸이 신부자 집이 아닌 가난뱅이 박선비의 아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진사 집에서도 난리가 났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 이제 어쩐단 말이냐? 이진사가 펄펄 뛰며 역정을 냈지만 모든 건 이미 물 건너간 뒤였다. 할 수 없이 모든 걸 체념한 이진사는 기왕 이렇게 된 거 박선비가 과거에 급제하도록 열심히 밀어주는 수밖에 없었다.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박선비는 처가의 도움으로 먹고 살 걱정 없이 글 공부에만 전념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신부자 집은 영특하고 야무진 며느리 덕분에 날이 갈수록 재산이 늘어나 대대로 큰 부자로 살게 되었다. 남편이 들고 온 이상한 냄비. 어느 작은 마을에 공부밖에 모르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책 속에 얼굴을 파묻고 집안일은 어찌되든 아무 관심이 없었다. 이러니 불쌍한 건 아내라고 종일토록 일하고 또 일하고 심지어 꿈속에서까지 일하는 꿈을 꾸었다. 이런 공부벌레 남편을 모시고 사느라 아내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아내가 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후두둑 쏟아졌다. 선비의 아내는 하던 일을 멈추고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아침에 집을 나올 때 마당에 널어놓은 보리쌀 생각이 난 것이다. 선비의 아내가 비를 맞으며 헐레벌떡 달려오니 아니나 다를까 마당에 널었던 보리쌀이 모조리 비에 쓸려가 이미 흔적도 없었다. 화가 난 선비의 아내는 푸념을 하기 시작했다. 비가 오면 밖을 좀 내다봐야지 그냥 있는 양반이 어디 있어요? 양반이랍시고 비가 오든 말든 책만 읽을 거예요? 나도 이제 더는 고생을 못하겠으니 돈을 벌어오세요. 선비는 머리만 긁적일 뿐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는 더 크게 소리치며 말했다. 이제 먹여 살리든지 굶겨 죽이든지 당신 마음대로 해요.
나도 이제 혼자 죽어라 일만 하진 않을 테니. 선비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돈을 벌러 나섰지만 허구한 날 책만 보던 선비가 도대체 무슨 재주로 돈을 벌겠는가? 그는 그냥 무작정 걷고 또 걸었다. 선비는 정처 없이 길을 걸었다. 얼마나 갔을까? 커다란 연못이 나왔다. 선비는 물빛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잠시 쉴 요량으로 잔디밭으로 가다가 메마른 논바닥에 올챙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마치 살려달라는 듯이 꼼지락거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저런, 저것도 생명인데 죽게 생겼구나. 올챙이를 가엾게 여긴 선비는 손바닥으로 떠서 모두 연못에 집어넣었다. 올챙이들은 고맙다는 듯이 꼬리를 치며 물속으로 들어갔다. 선비는 흐뭇한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 정처 없이 길을 걸었다. 어디서 무엇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얼른 돈을 벌어 집으로 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 할 텐데. 선비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며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녔지만 돈은커녕 그날 밥을 얻어먹기도 힘들었다. 봄에 왔던 제비들은 정든 땅으로 날아가고 기러기떼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그걸 보자 선비는 집이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할 바에는 집으로 가서 아내의 일이나 도와주면서 틈틈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선비는 그 길로 집을 향했다. 가을 해가 유난히도 짧았다. 선비가 집을 떠나올 때 들렀던 올챙이를 살려준 연못가에 오자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달빛이 연못 위를 은은하게 비추어주고 이따금 옆에 있는 감나무에서는 낙엽이 한 잎, 두 잎 떨어져 연못 물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선비는 온종일 걸어 다리도 아프고 피곤해서 옆에 있는 잔디밭에 주저앉았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다. 이런 밤이면 물가에 앉아 쉬라도 한 수 지으며 서서히 물가를 거닐고 싶었다. 그러나 선비는 피곤해서 팔베개를 하고 누워 별을 바라보며 지금쯤 아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겼다. 그때 선비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발밑에서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던 것이다. 선비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러자 달빛 아래 개구리떼가 웬 작은 냄비를 질질 끌고 오는 게 아닌가. 선비가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하려니까 개구리들이 엎드려 넙죽절을 하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건 언젠가 살려준 올챙이들이 자라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가져온 것이었다. 선비는 이게 뭐지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 냄비를 챙겨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한 선비를 본 아내는 더 화가 났다. 헌 냄비 하나 달랑 들고 왔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선비는 피곤한 나머지 대꾸도 않고 벌러덩 들어눕더니 배가 고픈지 참다 못해 한마디 했다. 먹을 것 좀 줘. 쌀도 이제 한 줌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것으로라도 밥을 해줘. 여태까지 무엇을 했기에 쌀 한 대 못 가져오고 겨우 헌 냄비 조각이에요. 쌀이 없는데 냄비로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으로 밥을 해보니 냄비에 밥이 한가득 찼다.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보, 이 냄비 이상해요. 쌀 한 줌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뿐인가. 엽전 하나를 넣고 끓였더니 냄비 안에 엽전이 가득 찼다. 아내는 신이 나서 매일 엽전을 넣고 끓여서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아내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아내는
이렇게 돈이 나온다면 금덩이를 넣으면 더 큰 금덩이가 나오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웃집에서 빌려온 금덩이를 냄비에 넣고 끓였다. 그러자 냄비가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펑 하고 터지고 말았다. 하지만 냄비가 사라진 후에도 선비는 여전히 공부에 열중했고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까지 올라갔다. 아내는 냄비 없이도 열심히 일하며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마침내 두 사람은 진짜 보물은 이상한 냄비가 아니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며느리의 기이한 꿈. 깊은 밤 조씨 부인은 잠에서 깨어났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꿈속에서 부인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뜨거운 태양을 치마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 예사롭지 않은 꿈에 놀란 부인은 날이 밝자마자 시어머니에게 꿈 얘기를 털어놓았다. 며느라기가 태양을 치마로 받는 꿈을 꾸었다는데 보통 꿈은 아닌 듯합니다. 시어머니는 당시 이부상서라는 벼슬에 있던 남편 맹유에게 전했다. 듣고 보니 보통 꿈이 아닌 것 같구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꿈이 집안의 귀한 자손을 얻게 될 징조라 여기고 글 공부를 위해 절에 들어가 있던 아들을 급히 집으로 불러들였다. 희도에게는 아비가 위독하다고 전하라.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을 거다. 시아버지 맹유는 길을 떠나는 하인에게 그렇게 단단히 일러보냈다. 얼마 후 아들 맹이도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버지 맹유는 건강한 모습으로 아들을 맞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다. 글 공부로 수고가 많았으니 며칠 푹 쉬고 가거라. 그렇게 며칠을 머무는 사이 조씨 부인은 임신했고 훗날 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 맹사성이 태어났다. 맹사성이 5살이 되었을 무렵 조부의 친구 최영이 낮잠을 자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집 앞 배나무 위로 용이 하늘로 오르고 있었다.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난 최영은 호기심에 마당으로 나갔고 배나무에 어린 맹사성이 올라가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거기서 당장 내려오지 못하겠느냐. 최영이 다가가자 아이들은 모두 달아났지만 맹사성만이 자리를 지키며 잘못을 빌었다. 대범하기 이럴 데 없구먼. 최영은 맹사성을 손녀 사위로 삼고 후일 자신의 고향집까지 물려주었다. 맹사성은 19의 어린 나이에 장원 급제하며 출세 가도를 날렸다. 파주 군수가 된 그는 젊은 나이에 성공해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근처 사찰을 찾아 주지 스님에게 물었다. 군수인 내가 삼아야 할 좌우명이 무엇이면 좋겠소? 그러자 노 스님이 대답했다. 그건 어렵지 않지요. 선한 일을 많이 베푸시면 됩니다. 맹사성은 거만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때 스님은 그를 붙잡고 차 한 잔을 권했다. 못 이기는 척 앉은 맹사성에게 스님은 찻잔이 넘치도록 차를 따랐다. 차가 넘치지 않소. 맹사성이 소리쳤다. 하지만 스님은 못 들은 척 태연하게 차를 따랐다. 그리고는 잔뜩 화가 난 맹사성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했다. 차가 넘치는 건 알면서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건 어찌 모르십니까? 그 한마디에 맹사성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돌아서다가 문틀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러자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맹사성은 자신의 오만을 깨닫고 겸손하고 청렴한 관리가 되어 훗날 청백리의 표상이 되었다. 그러나 맹사성의 집안에 큰 위기가 닥쳤다.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가 정권을 잡으며 두문동 사건이 벌어졌다. 그의 조부 맹유는 순절했고 최영도 처형되었다. 아버지 맹희도는 관직을 버리고 운둔 생활을 이어갔고 맹사성 역시 관직을 버렸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다시 관직에 나아갔다. 마침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이성계가 그를 중용했다. 맹사성은 최영의 손녀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청렴한 인품과 뛰어난 재능으로 이성계의 눈에 띄어 훗날 우의정에 올랐다. 어느 날 장마철, 병조판서가 국사를 논의하기 위하여 맹사성의 집을 찾았다. 두 사람이 국사를 의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졌다. 집에 비가 새어 세간살이가 모두 물에 젖었고 비가 새는 초라한 집에서 두 사람은 삿갓을 쓰고 대화를 나눠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병조판서는 일국의 재상이 비가 새는 집에 살다니 라며 큰 집에 사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집 행랑채를 부수었다. 온양의 집과하는 부친을 자주 방문한 맹사성은 자기가 내려오는 게 알려져 지방관에게 폐가 될까봐 하인 한 명만 데리고 소를 타고 다녔다. 한 번은 그가 내려온다는 소식에 지방 현감이 그를 맞이하려고 길목에 나와 있었다. 그런데 기다리는 맹정승은 보이지 않고 한 허름한 노인이 그들이 기다리는 길목에서 소를 타고 퉁소를 불며 느릿느릿 지나가는 것이었다. 가서 누구냐고 물어보고 이상한 노인이면 쫓아버려라. 현감이 부하를 보내 이르자 내 소를 타고 내 마음대로 가는데 무슨 상관인가. 맹고불이라는 사람인데 온양에 일이 있어 가는 길이라고 여쭈어라. 고불은 맹사성의 호였다. 그 얘기를 들은 현감이 혼비백산한 건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76세에 스스로 관직을 내려놓고 온양에서 여생을 보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해 한양에 올라온 그는 79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당시 임금이었던 세종은 그를 청렴 결백한 관리라는 의미로 문정이라는 시호를 내려 그를 기렸다고 한다.